동창회에서 40년 만에 만난 친구. 반가운 얼굴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남자, 바로 40년 전 제 전 재산을 떼먹고 도망간 그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사기꾼을 무너뜨린 40년의 폭수국 함께 들어보시죠. 노년의 동창회는 언제나 묘한 설렘을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잊고 지냈던 시절의 웃음과 후회를 꺼내놓곤 하지요. 저 역시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딱히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오랜만에 나를 좀 돌아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하고도 여전히 그 시절 별명을 부르는 친구들, 허리 굽은 채로도 허세 가득한 웃음을 흘리는 동기들. 그 틈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이태수. 아니야? 야, 너 진짜 태수 맞지? 쾅 울리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수트를 입은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정갈하게 넘겨졌고 손목에는 커다란 롤렉스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나야, 윤기철. 고등학교 3학년 때 6반. 네, 바로 옆자리였잖아. 와, 이태수 진짜 오랜만이다. 형님, 잘 지냈어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이름을 듣고 나니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학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던 장난꾸러기, 시험 기간만 되면 노란 만화책을 끼고 다니던 그 친구.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알 수 없는 불쾌함이었습니다. 기억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올 줄 압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기철이는 계속해서 저를 챙겼습니다. 먼저 술을 따르며 형, 요즘 뭐해요? 어디 사세요? 하고 살갑게 물었고 고급 양주를 꺼내며 저를 자기 옆자리로 앉혔습니다. 그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이 수십억이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역시 기철이라는 말이 돌았고 몇몇은 그의 비싼 정장을 슬쩍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랑 골프 한 판 치면 진짜 좋겠어요. 요즘같이 믿을 사람 없을 때 형님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그립다니까요. 그 말에 몇몇 동기들은 제 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성공한 사람의 절친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윤기철. 그 이름이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20대에 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이름. 29,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번 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큰 돈을 손에 쥔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때 믿었던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기회야. 너랑 나랑 인생 한방 바꿔보자. 그 친구는 익숙한 미소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정, 신뢰, 그리고 함께 꿈꾸던 미래를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남은 것은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와 파원 통보였습니다. 부모님께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사회에서 저는 무책임한 사기 피해자에서 시작해 망한 놈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친구의 이름도 바로 윤기철이었습니다. 되살아난 분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조용히 혼자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그놈을 다시 만나게 될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설마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우리가 여전히 친구라도 되는 듯.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에게 되갚아 줄 차례입니다. 40년 만의 재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40년 전 일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기철이 던진 몇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옛날처럼 다시 의리 있게 한판 해봐요. 형 믿고 나 이번에 진짜 큰 판 벌이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기회다, 믿어줘라. 형이랑 나랑 죽이 척척 맞잖아. 그 말들을 듣고 제 손으로 현금을 찾아 그놈에게 넘겼던 그날. 결국 제 청춘과 가정을 잃게 만들었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당하기는커녕 이번엔 제가 그에게 철저히 되갚을 차례입니다. 며칠 후 저는 먼저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너무 고맙더라. 너 말대로 우리 예전처럼 좀 부딪혀보자. 그는 반가워 죽겠다는 듯 전화를 받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 그 말 진짜예요? 와, 형님이랑 다시 한번 인생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미끼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모습. 40년 전 그가 좋아하던 순진한 태수 형의 모습을 되살려야 했지요. 그를 만나기 전 저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존재는 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윤기철이 아니라 이름도 처음 듣는 허명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세 체납으로 이미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게다가 그의 거주지로 등록된 곳은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양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 남자 이번에도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거품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곧 투자 설명회 하나 열려고 하는데 형이 오면 분위기 확 살아요. 그는 금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자리는 제가 원하던 무대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무대.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좋지. 근데 요즘은 나도 여윳돈이 많진 않아. 자산도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서. 그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사람만 와주셔도 충분해요. 형은 내 브랜드니까. 그 말은 곧 그는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지 그는 모를 것입니다. 저는 옛 친구 중 하나인 정우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철과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고 당시 그의 도주 직후 저처럼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기철이? 와, 그 인간 아직도 안 잡혔구나. 나 아직도 그놈한테 받을 돈만 3천이야. 그는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정우 형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그에게 투자했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지인들. 저는 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들 역시 그 이름을 듣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계약서 복사본 갖고 있어. 그 새끼 또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이건 개인적인 복수를 넘은 문제였습니다. 기철이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 피해자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점. 이 사실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한 명과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느릴 수 있지만 그 기반은 정확해야 합니다. 복수를 감정이 아닌 증거로 진실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형님, 요즘 저랑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이게 인연이지 뭐예요. 기철 씨는 제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게 은근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형, 우리 이번에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물류 쪽인데 이건 대기업들도 눈독 들이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움직일 건데 형도 같이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근데 너 보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긴 해. 기철이는 제 태도를 단순히 조심스러운 투자자로 해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준비한 덫의 입구에 그를 유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기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너 말한 거 내가 진짜 고민 좀 했는데 사실 동생이 증권사 다냐. 그래서 요즘 유망 투자처들 몇 개 보고 있거든. 너네 쪽 아이템 좀 자세히 들려줘봐. 그는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진짜 잘 됐네. 내가 형 믿고 다 까줄게. 이건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얘기야. 그가 보내온 투자 자료는 얼핏 봐도 허술했습니다. 엑셀로 만든 수익 예측표는 수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었고 핵심 파트너라는 업체는 검색조차 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전체를 복사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제게 진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랑 나 이거 끝나면 해외 나가서 리조트 하나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의 말투는 점점 간절해졌고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은밀히 정우 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철이한테 접근해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인 척하고. 며칠 뒤 정우 형은 새 양복을 입고 기철의 설명회를 찾아갔고 꽤 큰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요즘 물류 유통 괜찮죠? 저도 관심 많습니다. 혹시라도 공동 투자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기철이는 정우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둘은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우 형은 일부러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나오는 파트너사 주소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없던데요? 기철 씨는 당황했고 며칠 후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 누가 괜히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 혹시 형 그런 사람 아세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요즘 워낙 사기도 많아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날 이후 기철이는 자꾸 서류를 수정했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달라지고 파트너 명단이 교체됐습니다. 투자 설명 자료의 폰트와 구성도 바뀌었지요. 그가 불안해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이 제가 뚫어야 할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와 통화 녹취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 이미 20년 전에도 사기 전력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도 충분히 조사 대상입니다. 근데 그 전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네요. 바로 그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철이에게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기철아, 나 이번에 조금 여유돈이 생겼어. 동생이 보증만 서주면 쓸 수 있는 돈인데 너 그거 쓸래? 진짜요, 형? 조건이 있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내가 불안한 건 싫어하잖아.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머릿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판 함정에 들어왔다. 기철이는 요즘 무척 분주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도 자꾸 손을 떠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메신저로도 요즘 누가 자꾸 나 조사하는 것 같아라는 불안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투자금이 제 손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한 발짝 더 다가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철아, 나도 이 판 들어갈게. 근데 나도 사람인 이상 문서 하나는 받아야 안심하잖아.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형, 알죠? 알죠? 이건 뭐 서로 믿고 가는 거니까요. 며칠 뒤 그는 투자 계약서라며 종이 2장을 들고 왔습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그 문서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허술한 사문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기철이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인데요. 윤기철 씨 맞으시죠?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계신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투자 안 받았어요. 그냥 지인끼리 도와주는 정도지. 하지만 그 전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몇 명의 피해자들이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의 이름은 경찰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나 믿는 건 형밖에 없어. 기철아, 이제 그만하자. 뭐? 너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40년 전도 그랬지. 이번에도 그런 말 하려고? 전화는 끊겼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회면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40년 전 야반도주 사기꾼, 이번엔 동창회 통해 노인 대상 투자 사기. 가짜 명함, 허위 서류 피해자 다수 발생. 피해자 중 한 명이 정식 인터뷰에 응했고 기사에는 그의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웃고 있던 윤기철의 모습이 이번에는 사기 피의자라는 이름 아래에 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요한 방 안에서 그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제 통장을 텅 비우고 사라졌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던 시간. 그 억울했던 순간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사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친 거 맞죠? 네. 정확히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무기로 쓴 거죠. 기철이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여의도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임대료 체납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든 건 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고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윤기철 관련 뉴스가 여전히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윤기철 사기 혐의로
후속 과거 사기 전력까지 밝혀져 40년 전 피해자들 증언으로 실체 드러나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2주 만에 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숨겨둔 계좌에서 불법 투자금 일부를 추적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중에는 제가 찾아가 설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삶은 멈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뒤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다시는 투자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그냥 버티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냈지요. 그런 저에게 이번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눌러두었던 감정을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우 형과 함께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웃는구나, 태수야. 응, 나 그제서야 끝났다고 느꼈어. 그 말은 곧 내 안의 과거가 마침내 정리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복수극이 끝나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태수야, 내 목소리 정말 오랜만이다. 나 미안해. 그때 너한테도 상처 줬지. 지났잖아.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니?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고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수를 마친 이후 제 안에 비어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잊혀졌던 우정, 멀어진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삶의 작은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새롭게 시작된 듯 느껴졌습니다. 기철이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형량을 내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 자신에게 벌 줄 시간은 너무 길었어. 나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묶여있던 내 감정을 풀어낸 것, 그것이 이번 복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더 이상 과거를 부여잡고 아파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자격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40년 전 저는 친구에게 인생을 빼앗겼고 40년 후 저는 그 인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그보다 더 짜릿했던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한 채로 늙어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낸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거짓에 무너진 기억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아니라 그 기억을 넘어 스스로를 되찾는 기회가 말입니다.